자, 477페이지 보시면은 주택의 건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노트는 50페이지. 노트 50페이지의 맨 위에 표에 보면은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그래서 이 등록에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업 주체의 후보자에는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그 다음에 등록사업, 조합, 그 다음에 고용자, 그 다음에 법인이랑 개인 이런 사람들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부르고 이 등록사업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법인이랑 개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할 때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어야 하고 관련 분야 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런 것들이 요건. 그 다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근데 이 조합에서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나오면 결격사유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4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5번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등록사업자가 될 수가 없고 등록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역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필요적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이것만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 이럴 때는 말소를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말소된 사람이 말소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지만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1번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연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면 사업주택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등록의 요건은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을 하죠. 국장에게 등록. 근데 이때 도생은 30세대 이상부터 등록을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이상. 그 다음 연간 30세대 이상의 원룸의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등록하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도생은 30세대 이상. 그 다음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자는 등록하면 사업주택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간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건설사업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국장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주택건설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냥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은 임원 중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임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역시 등록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장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말소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에 대여한 경우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단독주택을 연간 20호 이상 건설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을 하면 등록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할 수 있다.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하여야 한다. 일단 하여야 한다 틀렸고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할 수 있는 거고 그 조합들 중에서 제외되는 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에서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그 다음 4번 틀린 것인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사람은 건축주,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주체. 이렇게. 고용자는 비등록사업주체이다. 자, 고용자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등록을 하지 않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등록사업주체가 된다. 그래서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하면 사업주체가 될 수 있으나 대지조성 사업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하면 등록사업주체가 된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등록사업주체이다. 뭐 이렇게 비등록사업주체이다 라고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경우 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소유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소유자나 조합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할 때에는 등록사업자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 1, 2의 등록사업자에는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포함된다. 자, 그 4번 해설을 보면은 2의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때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포함이 되는데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 보면은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고 조합일 때에는 등록사업자의 주공,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지자체도.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주공, 지자체, 지방공사까지 이런 사람들이랑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공동사업 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및 책임 분담 등에 관해서는 협약으로 협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이게 중요하죠. 조합은 뭐 노트 51페이지 이하에 쭉 나오겠죠. 조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조합의 종류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두 번째는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종류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조합원의 자격인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또는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신과 동일한 주민등록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내지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종류가 두 가지.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지어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둘 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둘 다. 그리고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나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원이 되는데, 여기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소유자들. 이게 조합원의 자격이죠.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일정 수 이상을 모집을 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권원 50% 이상을 확보를 해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신고하고 공개 모집. 그리고 이 모집하는 조합원의 수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20인 이상으로 합니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기존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니까 뭐 소유자들 숫자로대로 하는 거지 요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을 해야겠죠.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할 때 N은 주택 건설 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인가받고. 근데 딱 하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저건 신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법조합도 인가받고 주택법조합도 인가받고 정비법조합도 인가받는데 조합 중에 딱 하나 신고하는 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저것만 신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권원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소유권 15% 이상, 이 둘 다를 확보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자,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이 성립이 되죠. 그리고 나서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거, 요거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 해서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아직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 즉 가입비를 내고 조합에 가입만 돼 있는 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지위만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금지시키겠다라는 거죠. 해서 이거 하면 처벌도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자, 실체가 없어서 금지를 시키는 거니까 실체가 생기고 나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해서 사업, 계획, 승인 후에는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실체가 생긴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거 말고도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사유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건 뭔지 보면은 처음에 조합원을 1000세대를 짓기 위해서 조합원을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500명을 모집을 한 거죠. 자, 500명을 모집을 하면 이 500명이 1000세대의 주택건설 비용을 부담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500명이 짓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개인별로 분담금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원의 사망. 자, 사망으로 상속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50% 이상의 경우에도 충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속인은 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피상속에 있는 시비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격 상실.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했을 때.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이 조합원의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역시 50% 미만일 때. 그러니까 자, 처음에 1000세대를 짓기 위해서 500명을 모집을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1200세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이 변경된 세대수를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00명은 1200세대의 50%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는 역시 추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조합원의 교체 및 신규 가입.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소유자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소유자죠. 그래서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그 동의 요건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동만 리모델링 할 때에는 이 동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원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이럴 때 인가받고 나서 허가 신청은 2년 안에 이렇게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내용이 그 밑에 뭐 결격 사유라든지 그런 것들 노트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인가 받고 나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 2년 안에. 근데 이러한 절차들이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종결 여부나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사업의 종결 여부 내지는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이럴 때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 이게 조합의 해산 여부의 결정. 그 다음에 뭐 조합원은 조합에다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제명된 조합원은 탈퇴한 조합원과 함께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가입비 등의 반환이라고 해서 가입 신청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예치기간의 장애의 가입비 등을 예치를 맡겨둡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입 의사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러한 이유로 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81페이지 조합이죠. 틀린 것인데,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원칙은 인가를 받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조합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20명 이상.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사망으로 조합원이 교체가 될 때에는 그 상속인은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요거 딱 하나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딱 하나만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자죠. 내지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서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 오케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여온 사람일 것. 그 다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주택조합이라는 건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세대원 중에 여러 명이 각각의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 또는 인근은 안 되고 동일한 지역,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게 직장주택조합입니다. 오케이. 5번 직장주택조합 역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현재 해당 리모델링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빠져야 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 만드는 게 리모델링 주택조합. 임차인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이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본다. 그래서 동의한 사람부터 토지나 건물을 취득을 하면은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양수인도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 직장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을 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주택조합 설립 신청을 합니다. 설립 인가 신청하죠.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이때 조합원을 충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조합원을 충원할 때 이 충원되는 사람들이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충원 당시, 이때가 기준이 아니죠. 이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원되는 사람들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모든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문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3개층이 아니라 2개층까지,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그 다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의 동의를 받는다. 자, 여기 조합을 설립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각동 과반수,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나중에 할 건데 미리 해보면, 자, 요거는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이죠.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에 착수할 때, 리모델링은 여기 보면은 허가받는다고 했죠. 리모델링은 인가 신청할 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동의 요건이 요렇게, 그 다음에 인가 받고 나서 허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 허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75%, 그 다음에 각동 50%,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지금 이번에 동요권은 75%, 50% 저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저거. 그 다음에 3번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 국민주택이든 뭐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가받아야 됩니다. 인가. 뭐 국민주택이라고 신고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대수선 할 때는 10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 증축할 때는 15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네, 리모델링은 주택법이지만 원칙은 허가받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그때는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을 추가 모집 승인을 받거나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음 중 충원하는 사유로 틀린 것. 그래서 첫 번째 조합원의 사망, 두 번째는 사망,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후에는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을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될 때, 이것도 마찬가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변경으로 50% 미만이 될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20명 미만이 아니라 50% 미만. 그 다음에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자격을 상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돼서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이럴 때. 그 다음에 11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 자,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권한은 50% 이상을 확보해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합니다. 신고하고 공개 모집. 그래서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권한을 확보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근데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우선 공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집을 고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고쳐서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공급이라는 문제가 리모델링에서는 원칙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걸 일반 분양을 하는 거지 우선 공급을 하는 게 아닌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및 그 구성원은 조합원의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인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조합의 업무를 업무 대행사라든지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 등등등의 각종 여러 사람들에게 대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를. 그 다음에 12번. 옳은 것인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접수한 날입니다. 여기 밑에. 그래서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에, 모집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날에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때 발기인은 가입 신청자랑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이렇게.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축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한 조합원에 가한 책임을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죠. 신고. 그 다음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주택건설 대지의 20%가 아니라 소유권은 15%. 그래서 여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권한은 80%. 소유권은 15%. 이거 둘 다를 확보해야 됩니다. 둘 다. 권한 80%, 소유권 15%. 그 다음에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안 할 건데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자, 여기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 2년 안에 신청하는 건 2년 안에. 그 다음에 13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 건설 대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인가 받을 때 조합 설립 인가 할 때는 권원 80%, 소유권 15%. 모집 주체는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를 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합니다. 이런 것들도 신설된 규정인데, 자, 기존에 이때까지는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뭔지, 직장주택조합이 뭔지, 지역주택조합이 어떠한 조합인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해서 그냥 싸게 우리 집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확실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가입하는 주택조합이라는 건 잘못하면 PD수첩에 나올 수 있는 그 지역 주택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하고 오케이 이해를 했어. 내가 PD수첩에 나올 수 있지만 나는 가입을 하겠다라는 걸 확인받고 그 확인받은 사본을 교부를 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사업 주체에게 주택조합에 가입, 알선 등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입자 모집하고 가입, 알선하고 이런 것들을 그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질병치료로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해당 조합원을 교체할 수 없다. 아니죠. 자, 여기 교체나 신규 가입이 금지가 되는 건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소유자죠. 소유자들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사고 팔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1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가입 알선 업무를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그렇겠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계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0일 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시고,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죠. 자, 우리 조합원의 결격사유,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들이 개발법 조합, 정비법 조합에 있었는데 주택법 조합에 제일 많죠. 그래서 항상 결격사유 나오면 나오는 4가지,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관인 같은 거 있죠. 그 4가지에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주택법의 조합에서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상실이나 자격 정지된 사람,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나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임직원 역시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권한을 확보하고 1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아닙니다. 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권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해산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 안 할 건데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 주택조합 가입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일체의 금전을 예치간에 예치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 또 신설된 규정인데 이런 것들을 좀 봐두고 가십시오. 가입비 등을 바로 조합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가입비를 받으면 일단 예치간에 예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비를 바로 조합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조합은 가입비를 예치간의 그 은행 같은 데다가 미리 맡겨둡니다. 30일 동안. 그 다음에 31일 기간 안에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송한 때. 도달한 날이 아니라. 그래서 서면으로 할 때에는 이게 예상치 못한 일로 지체될 수도 있고 발송했다는 건 증명이 되죠. 도장이 찍히니까. 그러한 것들로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간의 장에게 돈 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요청을 받은 예치기간의 장은 10일 안에 그 가입자에게 그 예치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가입비 등을. 그 다음에 5번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 주택법령상 문제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밑줄 하나 넣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변경 또는 해산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택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근데 4번에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소유. 필요가 없겠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15% 이상을 확보했다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 아니라고 했죠. 모집 신고를 접수한 날, 이렇게 모집 신고를 하는 날에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가입 신청자랑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승인일이 아니라 승인 신청이에요. 승인 신청이.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승인일이 아니라 승인 신청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승인 신청일. 이렇게. 왜 틀냐면 승인일이 아니라 승인 신청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3번 총회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 이상의 원칙은 출석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립 총회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10% 이상만 출석하면 되지만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총회의 정권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창립 총회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소유권은 15%. 아까 앞에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산 여부를 결정. 자, 이거죠.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인가받은 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3년 안에 받지 못하면 사업의 종결 여부 내지는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인가받고 나서 3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18번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조합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방금 했던 거. 그래서 인가받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인가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의 종결 여부 내지는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될 수 있죠. 여기 조합원의 수에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하고 최소 20명인데 리모델링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건 이런 건 보기가 안 봐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택조합에서 인가 안 받고 신고하는 게 딱 하나 있었죠. 여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오케이. 그래서 주택조합에서 신고하는 게 딱 하나 있었으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요거 찾으면 되는 거죠. 3번. 20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의 종류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직장주택조합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 하고 올 때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3분의 2.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3분의 2랑 과반수, 동만 할 때는 3분의 2,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니까 3분의 2, 나중에 허가 신청할 때에는 75%, 50%. 오케이.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 보증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 보증서를 조합에다가 제출합니다. 자, 시공자가 보증이 돼 있는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사람들은 조합원들이겠죠. 그래서 시공 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그 인가권 착공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공 보증서 제출 여부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착공 신고를 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공 보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시공 보증서는 조합에다가 제출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 틀린 것이죠. 보면은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 2년.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준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걸 감독하는 사람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두시고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을 제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법 조합이랑 정비법 조합에서는 정관이라는 걸 작성하죠. 근데 주택법 조합에서는 조합 규약을 작성합니다. 규약. 이렇게. 얘네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번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는데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몇 문제만 좀 풀어보죠. 자. 사업계획 승인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죠.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때에는 착공을 하고 착공할 때는 공사계획을 신고해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검사를 받는데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에서 했던 게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입니다. 어떤 걸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지 해서 단독주택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었죠.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이걸 단독주택 단지라고 불렀었죠. 단독주택 단지. 그 다음에 한옥의 경우에는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일대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로서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는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을 하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보죠. 22번 문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이라고 되는데 단독주택은 원칙 30호, 그 다음에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50호 이상, 그 다음 한옥은 50호, 그 다음 공동주택은 원칙 30세대 이상. 근데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리모델링일 때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원칙은 허가받지만. 그 다음에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부터.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서 23번에 한옥은 50호,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30세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미만일 때, 주택 연면적 합계가 90% 미만일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거는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같은 역세권, 오피스 빌딩들이 밀집한 지역에 낮이 되면은 직장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가 밤이 되면은 도시 외곽 지역인 주거지역으로 빠져나가니까 상주 인구를 늘려주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 미만일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받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허가받고. 그 다음에 4번.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부터.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24번도 뭐 똑같은 문제죠.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그 다음에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50호부터. 요거 단독주택 단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근데 가론에 보면은 자력 방식, 셀프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뒤에다가 50세대 이상 이런 말을 좀 써줘야겠죠? 세대수가 빠져있죠. 그래서 여기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그 지문 3번 지문 뒤에다가 50세대 이상이라는 말을 좀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50호 이상, 50세대 이상. 4번에 공동주택은 30세대, 원칙이 30세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부터. 이렇게. 그래서 3번 지문 뒤에다가 50세대 이상이란 말을 써넣어 주셔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인데 보면은 1번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연립이나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일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는 거고,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 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 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작성해서 시, 도,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주에 정리를 할 건데 미리 잠깐 해보면은 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시, 도, 대도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래서 지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시, 도, 대도시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하죠. 그 다음에 주택 외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까 했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90% 미만이 주택일 때, 이럴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선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에 요거 방금 했던 거.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 미만일 때,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허가받고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가받고. 그 다음에 27번부터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죠. 그래서 방금 한 게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자체장이죠. 10만 이상일 때는 시, 도, 대도시, 10만 미만일 때는 특, 꽝, 시, 군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했고 다음 주부터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후 해가지고 뭐 다음 주에 농지법은 진도 좀 시간이 부족하다면은 소유 파트 그 부분만 좀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택법은 무조건 끝나니까 그 주택법이랑 농지법 일부 좀 보고 소유 파트는 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